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할매 의원 이창 원장입니다. 요즘 MZ세대 갓생살기라며 하루 4, 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풍토인데 이건 단순한 세대별 현상인가요? 아니면 뇌 건강을 망치는 자해 행위인가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 갓생살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하루 4, 5시간만 자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은 단순히 MZ세대만의 특이한 습관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수면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압박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SNS 비교 문화까지 겹치면서 수면을 줄이는 게 일종의 능력 과시처럼 변한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4, 5시간 수면은 결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을 해야 되고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무너져서 집중력, 감정 조절, 면역력까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반복하면 치매 위험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생이 아니라 사실상 뇌 자해에 가깝습니다. MZ세대 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2030 때 쌓인 수면 빚은 4050 때가 되면 만성 피로, 불안, 우울, 기억력 저하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뇌는 이미 서서히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기본은 수면이에요. 운동, 공부, 자기개발 모두 결국은 뇌 기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겁니다. 수면을 깎아서 얻은 성취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 관계 질환이 8배 증가하고 당뇨나 치매는 5배, 우울증은 3배, 암 2배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신체적 질환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신체적 건강을 되찾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루 4, 5시간 수면을 자랑하는 건 세대별 트렌드라기보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다.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해야 된다. 잠을 줄여가며 쌓인 성취보다 뇌를 지키고 오래가는 성취가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잠을 줄이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그럼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혹은 이제는 약 없이는 아예 못 자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약물 의존과 기능의학적 해결의 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수면제는 뇌의 특정 수면 회로를 강제로 열어주기 때문에 급성불면이나 극심한 불안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쓰는 것과 같죠. 단기적으로는 정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약 복용입니다. 약으로만 잠을 자면 뇌는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은 회복되지 않고 얕은 잠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응급조치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대사, 호르몬 리듬, 장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 부족, 마그네슘 부족, 코르티솔 과잉, 장내 세균 불균형만 있어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약만으로는 이런 근본 원인을 건드릴 수가 없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당장의 불면을 빠르게 잡아주지만 근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기능의학 치료는 불면을 일으키는 영양, 호르몬, 장 건강을 교정해서 뇌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접근법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응급사항에서는 약물, 장기 회복에는 기능의학이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는 건 불면의 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찾아 진짜 숙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불면증 치료의 진짜 목표입니다. 불면의 원인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부족이라고들 하는데 뇌장 대사 관점에서는 어떤 근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불면증 얘기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과연 불면은 단순히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일까? 멜라토닌은 뇌 속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장에서 흡수된 아미노산, 특히 트리토판이라는 영양소에서 출발합니다. 즉, 뇌에서 잠을 만드는 힘은 사실 장과 대사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하는 거죠. 만약 마그네슘, 비타민 B6,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 대사 경로가 차단돼 버려서 밤에도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과 대사 불균형은 불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깨지면 트리토판 대사가 세로토닌 합성하는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신경 독소 물질 생성 회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줄어들고 그 결과 멜라토닌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을 단순히 뇌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죠. 실제 진료실에서 불면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영양결핍, 부신 과각성, 장내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으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과 대사를 고쳐야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면은 단순히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라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영양, 대사, 장 건강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까지 챙기면 수면 질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과학적 근거는 확실한가요? 불면증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꼭 받습니다. 원장님, 영양제 먹고 장 건강 챙기면 정말 잠이 달라지나요? 솔직히 근거 있는 얘기 맞습니까? 아직 기능의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먼저 영양입니다.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6, 아연 같은 미네랄은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꼭 필요한 조효소들입니다. 뇌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본다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부족하면 삐걱거리고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잠복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분들은 불면과 주간 졸림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둘째는 대사입니다. 불면 환자들의 상당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리듬이 깨져 있어요. 낮에 떨어져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가 되면 뇌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기능의학적 접근에서 부신 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사와 호르몬을 조절해야 뇌가 잘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잃으면 트리토판 대사가 염증 쪽으로 흘러가서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실제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다는 연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장은 두 번째 뇌라는 겁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영양 하나만 챙긴다고 불면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 장, 대사 전체를 교정했을 때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경우를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양, 대사, 장 건강을 챙기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약물로만 해결되지 않던 불면이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I, SNS, OTT 등 24시간 디지털 자극 시대, 과연 인간이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긴 한가요? 잠 못 드는 분 진료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 요즘은 누워도 핸드폰 잡게 되고 영상 보고 나면 2-3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요. 사실 지금 우리는 AI, SNS, OTT 같은 24시간 디지털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과연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드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명,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밤새 켜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이 리듬을 무너뜨린 겁니다. 뇌는 여전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밤인데도 나처럼 자극이 계속 들어오네 하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SNS, OTT는 단순한 빛 자극만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와 영상이 들어오면서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는 더 각성되고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가 되죠. 결국 밤이 돼도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수면 잠복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수면인 non-REM 슬로우 웨이브 슬립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REM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수면 회복력이 감소됩니다. 임상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줄이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내가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맞춰주면 뇌는 여전히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AI와 디지털 자극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적 생체 리듬에 충실하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잠을 망치고 생활 루틴을 지키면 숙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를 불면증에 적용할 때 시청자가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나 일상 팁이 있을까요? 불면증의 핵심은 환경 탓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하면 다들 약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요즘은 TMS 같은 뇌 자극 치료나 비약물적인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치료 효과만큼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두엽과 수면 회로를 직접 자극해 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불면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약물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TMS는 병원에서 전문 장비로만 할 수 있지만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자극 루틴으로는 첫째, 아침 햇빛 쬐기. 햇빛은 뇌에 자연스러운 빛 자극을 줘서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10분만 햇빛을 쬐어도 뇌는 밤에 잠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둘째, 규칙적인 호흡 훈련입니다. TMS가 뇌의 정기적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호흡은 자율신경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서서히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은 뇌의 과각성을 진정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셋째, 운동 자극입니다. 낮 시간에 2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합성이 더 원활해집니다. 불면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장과 대사 루틴도 필요합니다. 넷째, 카페인 컷오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어야 멜라토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저녁 식사. 트리토판이 풍부한 단백질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단,
과식은 피해야 되겠죠. 여섯째, 장내 세균 관리입니다. 채소와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안정화되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OTT, SNS는 뇌의 각성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내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리해보면 TMS 같은 전문 치료는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그 원리를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 호흡, 운동, 식습관, 디지털 디톡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의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불면증은 약에만 의존하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조율하는 습관이 핵심이란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하면 다들 스스로 브레인포그인가, ADHD인가 생각하는데 같은 증상 아닌가요? 의학계가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집중이 안 돼.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 브레인포그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야, 그거 ADHD 증상이잖아. 이렇게 말들 하죠. 자, 여기서 궁금증. 브레인포그랑 ADHD 둘 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건 비슷한데요. 이거 같은 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걸까요? 먼저 브레인포그부터 볼게요. 브레인포그는요,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표현이에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일에 몰입이 잘 안 되고 말도 더듬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질병 이름은 아닙니다. 마치 요즘 몸이 찌부둥하다 이런 말처럼 정상 묶음일 뿐이에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잠을 못 잤을 때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나 장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영양소 부족이나 심지어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반면에 ADHD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명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한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인 ADHD도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징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머리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주의력 문제, 충동성, 과잉 행동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즉, 뇌의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브레인포그와 ADHD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브레인포그는 원인을 찾으면 좋아집니다. 잠을 늘린다든지 영양소 보충한다든지 장이나 호르몬을 조절하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ADHD는 뇌의 주의력 조절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나 약물 또는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즘 직장인들이 ADHD 아닐까 하고 자가 진단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브레인포그에 가깝습니다. 잠 부족, 스트레스, 당 떨어지는 거 아니면 커피를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이런 걸 조정했더니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대로 ADHD는 그런 걸 고쳐도 근본적인 주의력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요즘 직장인들이 집중한데 ADHD 아니야? 걱정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브레인포그에 더 가깝습니다. 잠을 늘리고 영양소를 채우고 장을 회복하면 안개 낀 듯 흐렸던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내 몸의 기능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ADHD라 단정 짓기 전에 장이 어떤지, 영양은 충분한지, 뇌는 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 건강을 보는 장내 미생물 검사,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타액 소변 검사, 그리고 뇌파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정말 뇌의 기능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원인을 꼼꼼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요즘 TMS나 기능의학 같은 비약물 치료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약물 싫어하는 환자를 위한 마케팅인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TMS 치료, 기능의학 치료 이런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아니면 약 먹기 싫어하는 환자들 잡으려고 하는
마케팅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TMS 치료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이유는 약물인 경우 부작용도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TMS는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라고 해서 약을 쓰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예요. 특히 우울증,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도 이미 허가받은 치료법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 못한 근육을 전기 자극으로 깨우는 것처럼 TMS는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뇌 영역을 깨워주는 장치예요. 실제로 약을 줄여야 하는 분들, 부작용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의학 치료가 있어요. 이건 약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약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분 경우에 저는 약을 먹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아요. 늘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보면 철분이나 비타민 B군, 호르몬, 장 건강, 미네랄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교정하지 않고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TMS나 기능의학은 단순히 약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고 약물 치료의 빈틈을 메워주고 때로는 약을 줄여주는 보완적 치료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TMS와 기능의학 치료 병행하면서 약을 반으로 줄였다, 부작용 없이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율신경검사, 정량내파, 장과 호르몬 영양 검사를 통해 이분은 뇌 기능이 문제인지 장이 문제인지 영양이 부족한 건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 TMS, 영양 보충, 해독, 생활습관 교정까지 일관되게 이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TMS는 뇌 기능을 직접 회복시키는 안전한 방법이다. 기능의학은 내가 제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의 기반을 다지는 방법이다.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 있다, 마케팅 아닌가 고민되신다면 한번 직접 검사를 통해 내 몸과 내가 왜 힘든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답이 될 거예요. 성인 ADHD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ADHD는 진짜 병인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피곤하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할 일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인 ADHD를 들으면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성인 ADHD는 단순하게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ADHD의 핵심은 뇌의 앞쪽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집중을 유지하고 충동 조절하는 뇌의 CEO와 같은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집중 회로 자체가 잘 안 켜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널이 바뀌는데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10번을 눌러야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이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래 게을러도 필요하면 어느 순간 집중해서 해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ADHD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부, 일,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집중과 충동 조절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뇌 회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이거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ADHD는 뇌의 기능적 차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TMS나 기능의학적 접근도 많이 활용됩니다. 영양결핍, 장건강, 수면 문제 등을 같이 다루면 뇌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인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정량내파와 자율신경 검사, 장건강, 영양,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인지 진짜 뇌 기능 차이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TMS, 영양 해독 치료, 생활습관 교정까지 연결해
단순히 약만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인 ADHD는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 차이에서 오는 의학적 진단입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자책보다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ADHD 환자가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이 사실 너무 공포 마케팅 같은데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먼저 논문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스웨덴에서 전국 가족 등록 정보를 활용한 다세대 코호트 연구예요. ADHD 환자의 부모 세대에서 치매 위험이 34% 더 높고 알츠하이머 위험은 55%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23년 이스라엘에서 성인 ADHD 환자 약 10만 9천 명을 17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성인 ADHD 진단자는 치매 위험이 약 7.77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자극제인 각성제 치료를 받은 환자분에서는 위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관찰됐습니다. 세 번째 논문인 2023년 ADHD와 치매 간 연관을 조사한 기존 논문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리뷰입니다. 몇몇 연구들이 ADHD가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논문마다 방법과 통계가 달라 메타 분석은 어려웠고 더욱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ADHD가 치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ADHD와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유전적 관계인지 ADHD를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의 누적 탓인지 ADHD인데 인지저하도 있어서 발생한 간접적인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종말의 저자 데일 브래드슨에 의하면 치매나 인지저하의 초기 징후는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식생활 개선과 수면 개선, 운동 개선으로 인지저하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ADHD 있다면 무조건 치매로 이어진다는 말은 과장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들은 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증상과 ADHD 증상이 겹쳐진 것일 수 있다는 진단 혼선과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 동반 질환이 위험을 키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즉 중요한 메시지는 겁먹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치매 위험도 같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작성된 설문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철분과 비타민 B군, 호르몬, 장내 미생물 검사 등 뇌 기능과 기저, 건강 상태를 함께 체크합니다. 이 기반 위에 약물, 기능의학 치료, TMS를 조합해 오래가는 집중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용한 ADHD 증상이 낮게 나타나는 성인 환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아이들이 산만하고 가만히 못 있는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이건 이름처럼 티가 안 나서 본인도 주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ADHD란 보통 ADHD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 산만한 아이 이렇게만 떠올리시는데요. 성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고 회사에서도 조용한 직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늘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진다는 점이에요. 책을 읽다가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회의 내용을 듣다가도 중간에 놓쳐버리죠. 둘째,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머릿속은 과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잡생각이 많고 늘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쉽게 피로해집니다. 셋째, 잘 잊어버리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도 흔해요.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놓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죠. 네 번째,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많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워낙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본인조차도 내가 그냥 부주의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진단이 늦어지고 실제로는 뇌의 집중, 집행 기능에 불균형이 있는데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TMS 치료나 영양과 장 건강을 함께 보는 기능의학적인 접근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ADHD에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치료 방식이 있나요? ADHD 하면 흔히 산만한 아이들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성인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약만이 답은 아니다. 약은 각성제라서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ADHD의 핵심은 뇌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집중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저활성화되어 있고 반대로 불안이나 긴장을 만드는 뇌는 과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량뇌파 같은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TMS라는 뇌 자극 치료를 주로 이용합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직접 자극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이죠. 부작용이 적고 뇌 본래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ADHD 환자분들을 검사해보면 꼭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면 집중도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장과 뇌의 연결, 장내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염증이 생기고 이게 뇌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알러지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안 맞는 음식을 줄이도록 하고 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 여기서 딱 맞는 말이죠. ADHD 환자분들은 아침에 힘이 없거나 저녁만 되면 기운이 나는 등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타액 검사로 코르티솔 패턴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럴 땐 부신 회복을 도와주는 루틴이나 영양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충분히 먹도록 하는 거죠. 또 중금속 노출이 ADHD와 연관된 연구들이 있어서 모발이나 소변 검사로 확인 후 필요하면 해독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기능의학적 ADHD 치료는 단순히 약으로 증상만 눌러 놓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을 직접 맞추고 영양, 장, 호르몬까지 전체 몸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던 분들이 원인을 찾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ADHD 환자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약물 집중력 회복 루틴은 무엇인가요? ADHD 하면 다들 약물 치료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집중력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집중력 루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ADHD 환자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죠.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어주면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이 조절되고 뇌가 빨리 깨어납니다. 매일 10분 햇빛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하루 집중력의 기본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몰입하고 자주 쉬는 습관 루틴이에요. ADHD는 긴 시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25분 집중, 5분 휴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학생, 직장인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하면
처음으로 일을 끝을 본 것 같다고 말씀들 하세요. 25분을 처음 적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10분이나 15분을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아침 식사 루틴입니다. ADHD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빵이나 달달한 거 드시면 안 되고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거든요. 네 번째, 핸드폰 알림 최소화 루틴입니다. 집중 좀 하려고 하면 카톡, 메일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죠. ADHD 환자는 그때마다 바로 흐름이 끊겨버려요. 공부나 업무 시간에는 알림을 꺼두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 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운동 루틴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집중이 잘 됩니다. 꼭 헬스장 가지 않아도 돼요. 점심시간에 10분만 걸어도 뇌는 금방 리프레시 됩니다. 정리하면 아침 햇빛, 단백질 아침 식사, 25분 집중, 알림 차단, 20분 걷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가 훨씬 안정됩니다. ADHD는 약만 묻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안은 흔히 뇌화학물질 불균형이라고들 하나 원장님은 뇌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기능의학적 해석의 확장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 뇌 속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뇌만 보는 게 아니라 뇌, 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안을 설명할 때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약물들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정상 조절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여러 대사 과정과 영양소 도움을 받아 세로토닌으로 전화되는 거죠. 즉,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의 뿌리가 장과 대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양 대사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나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게 부족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도 신경전달 물질의 안정성에 꼭 필요하죠. 그러니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들어가야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 호르몬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내 염증이 세로토닌 경로를 방해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이 불안 증상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능의학만의 해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리해보면 약물치료는 당장의 신경전달 물질 농도를 바꿔서 증상을 완화해주지만 그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부족하다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대사 과정이 막혀 있다면 계속 약을 써도 뿌리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뇌, 장, 대사 전체를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약을 최소화하거나 어떤 분들은 약 없이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약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 최소 용량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불안을 단순히 뇌 속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접근이 좁아집니다.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훨씬 넓어지고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약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 그것이 기능의학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으로 힘드시다면 뇌뿐만 아니라 장과 대사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안의 원인이 세로토닌 부족이라는 게 사실이면 약으로 치료 가능하지 않나요?
대사 호르몬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약물 치료의 장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뇌 안에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고 신경세포 간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급성기 불안이나 일상생활이 무너진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치료이기도 하죠. 정상 조절이라는 목적에서는 약이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은 세로토닌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지만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즉 원재료가 부족하면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합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근본적으로는 계속 부족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기능의학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때문에 트립토판 대사가 막혀 있진 않은가? 부신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원인들을 검사로 확인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을 꼭 안 쓰더라도 혹은 최소 용량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약물 치료는 불안을 빠르게 낮추고 내 안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응급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의학 접근은 세로토닌의 재료와 대사를 정상화하고 호르몬과 장 건강까지 조율하는 근본 원인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은 아니죠. 급성기에는 약물이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의학 접근이 재발을 막고 삶의 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물은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고 기능의학은 뿌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현대인 불안이 늘어난 게 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라고 보시나요? 요즘 불안하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뇌가 문제인가? 내가 유난히 예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인의 불안은 중요한 원인이 뇌 자체보다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단 음식을 드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내 불안은 뇌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불안정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죠. 현대인은 피곤하다 보니 커피를 과하게 마십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불안을 악화시키고 알코올은 잠시 진정 효과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려서 불안을 더 키워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생활 속 불안 유발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이죠.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하고 불안과 관련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얕은 수면에 머무르면 다음날 뇌는 과각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쉽게 올라오죠.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 수면 문제를 동반한다고 보고됩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뇌로 가는 세로토닌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장내 염증이 있는 사람은 불안, 우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뇌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장과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거죠. 저희 진료실에서는 약을 오래 드셨던 환자분이 단 음식을 줄이고 아침에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고 카페인을 절반을 줄였더니 불안 증상이 훨씬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뇌신경 전달 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임상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혈당, 카페인,
수면, 장 건강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로잡는 게 치료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다면 먼저 생활 패턴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핑계 삼아 회사나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단지 멘탈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 그냥 핑계 아니에요? 회사 일, 학교 책임 피하려고 불안을 핑계 삼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불안은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의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불안을 겪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단순히 마음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요즘 불안이 더 늘어났을까요? 과거에 비해 멘탈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사회 환경 자체가 뇌와 몸에 훨씬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I, 경제 불확실성, 기후위기 같은 외부 요인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미디어 과다 노출로 내가 쉴 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불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불안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죠. 임상 현장에서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고만 보기엔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신체적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보다 현대사회가 회복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힘들면 잠깐 멈추고 쉬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쟁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내가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만성화되고 약물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정리해보면 불안은 단순한 핑계나 멘탈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뇌와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불안을 무시하거나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몸과 생활습관, 사회 환경까지 함께 살펴서 회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불안은 핑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만성염증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검증된 의학인가요? 불안을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과의 연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기능의학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검증된 의학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앞으로 건강을 치료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세로토닌 부족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불안이 단순히 뇌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몸 전체, 특히 면역계와 염증 반응이 뇌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성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 대사를 방해하거나 뇌세포의 흥분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나 인터루킨6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불안, 우울 증상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불안의 관계도 중요하죠. 장내 세균이 깨지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쉽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차단되거나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해져 불안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장내축과 염증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과학적으로도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만성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 장질환이나 자각면역질환을 가진 분들이 불안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항염증 약물이나 항산화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썼을 때 불안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안과 만성염증의 관계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점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불안을 치료할 때 내만 볼 게 아니라
장 건강과 염증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불안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장 건강까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법이 불안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나요? 불안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약물 치료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요즘은 약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실 거예요. 특히 뇌 자극 치료인 TMS나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약물은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빠르게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죠.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전리움,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으로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오십니다. TMS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불안과 관련된 전두엽, 편도체, 회로를 직접 자극을 줍니다. 불안 환자는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하고 불안 중추인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TMS는 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리듬을 다시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미국 FDA에서는 이미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TMS를 승인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50에서 60% 이상에서 증상이 의미 있게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게다가 약물과 달리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TMS 외에 여러 가지 비약물 치료가 있죠. 예를 들어 정형뇌파 기반의 뉴로피드백 훈련은 본인이 직접 뇌파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또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 보충과 같은 영양치료는 뇌신경전달 물질 합성을 도와주고 장 건강 회복은 세로토닌 경로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약물 의존을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심한 불안 발작에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TMS나 기능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약물 용량을 최소 용량으로 줄여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저의 임상 경험입니다. 정리해보면 TMS와 비약물 치료는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만이 아니고 뇌회로, 장, 대사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적절히 조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부작용이 두려우셨던 분들, 약을 오래 써도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비약물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의 외부 요인도 불안을 키우는 데 한몫하는 요즘 개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불안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죠.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부 요인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에 개인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단순히 마음가짐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장 건강, 대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 스트레스가 오면 뇌가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려면 단순히 마음 다잡기가 아니고 뇌와 몸의 균형을 함께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활 루틴 3가지.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코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이 맞춰지고 하루 종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세요. 혈당이 출렁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셋째, 짧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뇌가 차분해집니다. 마음 루틴입니다. 외부 불확실성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1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
집중을 하고 짧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과흥분을 진정시켜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가 호흡 훈련만 해도 뇌파 안정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불안이 반복되면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TMS는 뇌회로의 과흥분을 조절해주고 장내 미생물 검사는 만성염증과 불안을 연결해줍니다. 이런 기능의학적 접근은 약물 의존을 줄이면서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AI 생성 음성,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귀가 새로운 정보 과부하를 겪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명은 시대가 반영된 질병인가요? 여러분, 요즘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삐 하는 고주파음 혹은 바람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우리는 AI 음성,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어폰으로 하루 종일 음악과 영상에 노출되는 새로운 소리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귀가 들어온 소리를 전달하면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고 기억, 감정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었을 때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요.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면 화면이 깜빡이는 것처럼요. 결국 이명은 귀 고장이 아니라 내가 과도한 자극에 지쳐서 내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매우 의원의 4가지 관점을 보면 볼륨 과다 현상, 청력에 미세한 저하가 있거나 디지털 소리 자극이 계속되면 뇌는 더 크게 들으라 하며 볼륨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 없는 곳에서도 잡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는 뇌파 리듬의 불균형입니다. 원래 안정된 뇌는 알파파 같은 차분한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불면 불안과 함께 세타파와 고주파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리듬이 깨집니다. 이때 뇌는 소리를 잘못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위험 신호로 과세석하는 뇌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도 어떤 분들은 뇌가 이건 위험하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특히 편도체 같은 불안 회로가 과활성화되면 이명이 훨씬 더 크게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늘 흥분되거나 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떨어지지 않으면 뇌는 잠들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명도 더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원인과 차이가 있죠. 과거에도 이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2가지 이유가 주였는데요.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서 청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두 번째 노화 과정으로 청각세포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래서 이명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의 이명은 양상이 다릅니다. 청력 검사에 큰 이상이 없어도 내가 늘 각성 상태로 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극, 스트레스, 불면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는 현대형 이명인 거죠. 내가 과도하게 자극받음으로써 단순한 귀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과부하됐다고 보내는 시대적 SOS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음, 가상현실 자극, 끊임없는 알림 속에서 뇌는 쉬지 못하고 그 결과 귀에서 소리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니라 시대가 반영되어 변화되어 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면이 늘어나는 것도 불안이 많아지는 것도 내가 쉬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죠. 결국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할매우 의원은 그래서 귀만 보지 않고 정형뇌파, 자율신경검사, 장대사 검사를 통해서 뇌 전체의 균형을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이명이 질병이라 인식하는 게 과연 맞나요? 단순히 현대인이 느끼는 불편을 질병화한 것은 아닌가요? 이명을 왜 질병으로만 보기는 어려울까요? 이명은 혈압처럼 수치로 바로 확인되는 병이 아닙니다. CT나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 아닐까라고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도 없고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냥 참으면 되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
실제로 소리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니까 단순한 불편처럼 여겨지는 거죠. 문제는 이명 소리 자체가 아니라 이명 소리로 인한 괴로움과 스트레스입니다. 밤마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으로 이어지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더 크게 느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니 불안과 우울이 겹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이명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기능과 정신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할매의원에서는 이명을 단순한 귀질환이라기보다 뇌와 신체가 보내는 총체적 신호라고 봅니다. 뇌가 볼륨을 과하게 높여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 뇌 리듬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면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자율신경이 과각성돼서 뇌가 잠들 준비를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영양, 장, 건강 불균형이 뇌의 흥분, 억제 밸런스를 깨트리게 되는 과정으로 이 모든 것이 뇌와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명은 귀만의 현상이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 자율신경, 호르몬 대사의 총체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질병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질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증상을 방치할 경우 불면, 불안, 우울로 이어지고 일상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명은 단순한 기의 소음이 아니라 몸과 뇌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명은 꼭 병명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 괴로움, 불안, 우울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매의원은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뇌파와 자율신경 그리고 대사와 장 건강까지 함께 살펴 단순한 소음을 넘어선 뇌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접근을 합니다. 불면, 불안,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이명은 사실상 몸과 마음의 총체적 신호가 아닐까요?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귀만 들여다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불면, 불안, 스트레스를 같이 호소하십니다. 단순히 귀에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다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의료 현장에서는 귀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의료에서는 이명을 청력 문제 혹은 달팽이관 손상으로만 봅니다. 청력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약을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은 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못 자고 불안이 심해지고 우울까지 겹칩니다. 이런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명은 사실상 뇌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뇌가 각성 상태에 있으니 이명 소리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불면이 생기고 편도체 같은 불안 회로가 과민해져서 이명을 위험 신호로 잘못 해석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뇌의 억제 회로가 약해지면서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확대되어 해석하고 힘들어지게 됨으로써 우울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이명은 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신경, 호르몬, 정신건강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몸과 마음의 총체적 신호입니다. 할매의원에서는 그래서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봅니다. 정량뇌파로 뇌의 리듬이 깨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율신경 검사로 교감, 부교감 균형이 무너져 있는지 보고 장, 대사 검사를 통해서 영양소와 호르몬 리듬 이상을 평가합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명은 단순 귀소리가 아니라 뇌와 몸이 보내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경고음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결국 이명은 귀에만 생긴 고립된 문제가 아니죠. 불면, 불안,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총체적 신호예요. 그런데 귀만 들여다보면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명을 제대로 다루려면 뇌와 자율신경, 대사 기능까지 함께 보는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약이나 수술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명을 과연 생활습관, 영양, 대사 조절로 완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명으로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받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보톡스, 수술까지 권유받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혈액순환을 돕거나 불안을 줄이거나 신경 흥분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수술은 극히 일부 구조적 문제나 종양 같은 특별한 원인이 있을 때만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증상 완화가 제한적이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드문 거죠.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뇌가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 즉 뇌의 네트워크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OTT를 보는 생활 습관은 교감신경을 과각성시키고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요동치거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뇌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이명이 심해집니다.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의 흥분과 억제 시스템이 깨져 잡음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즉, 생활 습관과 영양, 대사 조절이 곧 뇌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할매의원에서는 단순히 약을 드리기보다 생활 습관과 대사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교감, 부교감의 균형을 보고 정약뇌파로 뇌가 얼마나 과흥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기산, 장내 미생물, 미네랄 검사를 통해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TMS 치료로 뇌회로를 안정시키고 영양, 대사 교정을 병행하면 실제로 이명 강도가 줄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줄이는 것, 저녁에 과식하거나 알코올을 피하는 것, 아침 햇빛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해 주는 것,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채소, 발효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것, 이런 기본적인 습관 교정만으로도 소리가 예전보다 덜 거슬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은 약이나 수술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뇌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영양, 대사까지 함께 다루어야 근본적인 완화가 가능합니다. 소음이 많은 사회에서 이명이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신체나 뇌 회복력이 낮아진 결과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살고 있죠. 도시의 교통소음, 지하철 안내방송,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과 영상까지. 그러다 보니 이명이 늘어난 게 단순히 소음이 많아진 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소음은 분명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연구에서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이명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공사장이나 공항, 큰 기계음을 오래 듣는 직업군에서 이명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어폰과 헤드셋을 통한 소음 노출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소음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명이 생기지는 않죠. 누군가는 수십 년을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몇 년만 해도 이명을 호소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소음 자체보다는 그 소음을 견디고 회복하는 뇌와 몸의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뇌 회복력이 약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쉴 시간이 줄어들어서 불면과 만성 피로가 생기고 편도체 과활성으로 이명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영양 결핍과 장내 불균형 때문에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교감신경이 늘 높아져 있어 뇌가 진정되지 못하는 것. 결국 같은 소음을 들어도 뇌의 회복 능력이 약해져 있다면 이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할매의원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소음 노출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뇌와 신체의 복원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청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약뇌파와 자율신경 검사, 장 기능, 대사 기능, 중금속 검사 등을 통해서 뇌가
안정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한지 확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이 늘어난 건 소음이 많아진 사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뇌와 몸의 회복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음을 들어도 어떤 분은 잘 회복하고 어떤 분은 이명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뇌의 회복력이죠. 그래서 이명치료는 단순히 귀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뇌와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양, 대사, 장 건강을 바꾸면 소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직접 실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명은 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뇌와 몸 전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 대사, 장 건강을 회복하면 소리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영양 루틴입니다. 뇌의 재료를 채워주는 것이죠. 첫째, 마그네슘과 아연 보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견과류와 해조류, 콩류도 풍부하니 꾸준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 엽산은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뇌가 과흥분하기 쉽습니다. 달걀과 생선, 녹색 채소에 많죠.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 신경세포 막을 안정시켜 염증을 줄이고 신경전달 속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고등어나 연어, 견과류에서 섭취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대사 루틴입니다. 뇌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혈당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이때 교감신경이 과흥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명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 채소 위주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컷오프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은 뇌 각성을 유지해서 이명,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 루틴입니다. 장내축을 회복하는 거죠. 발효식품과 식이섬유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채소나 해조류 같은 섬유질도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탈수는 대사와 혈류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생활 루틴입니다. 뇌 안정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주고 수면을 덮고 불안과 이명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호흡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그리고 4분 숨을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녁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OTT 사용을 줄이면 뇌가 차분해지고 이명도 덜 거슬리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명을 완화시키는 길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뇌가 차분해질 수 있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영양을 채우고 혈당과 카페인을 조절하고 장 건강을 돌보고 뇌를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실제로 소리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면, 불안, 우울, ADHD, 이명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귀나 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메보요는 증상만 보는 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장내축, 즉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뇌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대사가 안정돼야 뇌가 과흥분하지 않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뤄야 불면, 불안, 이명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 기능을 살피는 정형내파와 자율신경 상태를 보는 HIV 검사 그리고
장과 대사를 평가하는 유기산, 미네랄, 장내 미생물 검사 등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뇌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TMS 치료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맞춤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셨던 분들이 장내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치료를 통해서 불면이 호전되고 불안이 줄고 이명까지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상도 조절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하이메 의원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혹시 불면, 불안과 우울, ADHD, 이명 같은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상담과 검진 안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상 하나하나를 넘어서 장과 뇌,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 그 길에 저희 하이메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